그 대금 산조는 장단과 같이 이렇게 가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서 이렇게 짧게 진양서부터 자진몰이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 올리고요. 또 대금 소리만 길면은 지루하시니까 소리 이산저산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사철가와 또 통일을 염원하는 남누리 북누리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자주 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려니 오늘 백발무성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한들 쓸데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로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여 제저 올겨울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목한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흩날려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라. 오하 세상 번님네야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우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불효생전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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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허리다. 대랑 매달아 놓고 국국투식하는 사람, 부모 불효하는 사람, 형제 화목 못한 사람 차라리 잊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오늘같이 모여 앉아서 한 잔도 먹소. 덜 먹게 하면서 거드렁 거우리고 지내보세.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깊고 기름진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서로 도우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자연 사랑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한가로운 나라. 하늘은 높고 푸르며
남은 깊고 기름진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잃었던 우리 기운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자연 사랑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정의로운 나라 잃었던 우리 기운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 예, 우리 혼이소리가 있는 우리 환경음악인 우리 소리 김수미입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뿌리사랑 제11차 복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공식 행사를 하기 전에 국민노래에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좀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후에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선창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1절부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만 불러주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이 순국 선열 그리고 전몰 장병들을 위한 간단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사무총장 석종진입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애국 충정을 가지신 이 선배분 회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태구 이사장님이 축사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뿌리 사랑 대표를 맡고 계신 박교욱 회장님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우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의 수도권 총괄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계옥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서울 수도권 총괄회장 박계옥입니다. 오늘 저희가 복귀대 교수님을 모시고 11차 역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사모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역사 교과서 개정 특별위원회, 두 번째 일왕실 고문 반환 운동, 세 번째 간도 대마도 등 영토 문제 등을 3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어르신들께서는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가장 가슴 깊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사모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인류가 하나 되는 홍익 인간의 길, 그 해인을 손에 쥐고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섭의 세상을 열어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귀대 교수님과 사라진 고조선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교옥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교옥 회장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혼이 맑고 저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을 지탱해 주시는 정신적인 지주고 사무총장인 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의 상임 고문님으로 계시는 김호일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체계적으로 바로 찾고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만은 고대사를 특별히 많이 보강하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일본 문화에 미친 한국의 그 역할이라는 그런 논문을 미국 사람이 공저로 책을 쓰면서 만주업을 파내고 모든 유물유적을 찾다가 17,000년 전에 그 불에 탄 곡식 더미를 발견하고 그거를 DNA 조사를 하니까 자연색이 아니고 접목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17,000년 전에 우리 조상은 이미 그 접목하는 그런 곡식을 만드는 아주 우수한 민족이고 거기에 있는 뼈를 또 DNA 분석하니까 약 1000살을 살았다고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류의 조상이 에집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도처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교옥 회장께서 국사 그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이런 분위기에 우리 고대사를 우리가 특별히 좀 다르게 정립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우리 역사 뿌리를 정리하는 그런 분과 또 고토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런 것을 정부에다가 또 제출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토 회복에 대한 또 연구위원회, 또 많은 고대 서적을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많이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 책들을 찾아야 바른 역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서를 찾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매일 앉아서 이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역사를 바르게 해나가는 완전 중심이 되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 4월 전국을 앞두고 전국의 그 반기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데 저보고 그 책임을 맡아주려 해서 지금 우리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님도 발기인으로, 또는 미국에 있는 우리 김탁 대표도 세계 한인 공동체 모임 대표 이름으로 참여를 하고 이래서 범국민적인 그런 창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 김탁 대표나 허신행 장관이나 저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면은 바로 국사편찬위원장부터 뭐 이런 역사 모든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바꾸는 일을 아주 뭐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한국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사랑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자체는 정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은 발기인 동의서 이런 데도 하나 좀 서명도 해주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은 우리의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일들의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호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사단법인화 추진하고 있는 노태구 이사장님의 인사 및 간단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하실 우리 복길의 교수님은 이미 여기 발표를 해주신 신백강 교수님, 우시라 교수님과 더불어 우리 제도권 이 교수이십니다. 제가 이 제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논리 정연한 이런 방법론을 가지신 분들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이 이런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 고조선은 한반도 그 일대가 아니고 우리가 대륙에 있었다. 우리 저 신백강 교수님은 그 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요하의 그 서쪽 북경의 우리가 서북쪽이 우리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우시라 박사는 내몽고 이 적봉지역, 그러니까 요하의 그는 북쪽이죠. 그 지역이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우리 복길의 교수님은 요하강의 동북부, 그러니까 남만주 일대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고고학적 또 문헌학적 이 접근을 통해서 우리 고조선의 그 우리가 영토를 보면 이 산해관에 시작되는 이 만리장성 그 북쪽이 다 고조선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조선 연구를 제도권의 이 교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복길의 교수님은 여러분 유인물에 그 경력이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름 그대로 이 당국대학 그 윤내연 우리 그 상고사를 리더해 주신 그 석학의 제자이시고, 나아가서 이 석사를 또 윤영대학에서 하고 또 박사를 또 길림대학에서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명실상부한 이 고조선 연구의 아주 참 국보 같은 그런 인재입니다. 이런 분들의 연구가 더욱더 이렇게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을 해야 되고, 한편 이와 같은 이제 대륙사관에 입각한 고조선 연구 학자들의 이런 실적을 우리가 가지고 환사모에 우리가 두 가지 하나의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역사는 혼이고 나라는 형태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민족사의 이런 민족의식을 더욱더 심화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반만 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이래 식민지 반도사관으로 인해서 이게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하여 우리의 국민성이 뭐 이렇게 왜소화되고 사대가 어떻고 뭐 이렇게 분열 당파 짓기 좋아하고 말이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호환한 이런 대륙사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민족혼을 더욱더 이렇게 웅비하는 스케일 있는 이런 대륙사관으로 심화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나라는 형태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나라, 국가는 역시 통일국가 건설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박계호 회장님께서 앞으로 한사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이제 목적을 제시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남북 통일, 민족 통일에 저는 한사모가 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나라가 형태라면 이 시대에 통일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 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륙사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고토를 우리가 수복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마잉주 대만 대통령이 이 두 분이 말이 우리에다 계급장 떼고 서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대1 국사교과서를 우리가 중화민족주의 입각해서 공동 저작을 하자, 이런 제의를 했단 말이요. 이런 리더십을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달결의의 우리가 후예인 남북의 우리가 참 전손민족이 지금은 평화공존의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계급 사관에 입각해서 계급의식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거든. 우리가 민족의식에 입각해서 이런 한국 민족주의로 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못하면 우리 한사모가 새해부터는 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용기 있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무슨 국사 기존에 있는 뭐 그런 갈등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도 중국처럼 이렇게 배달결의의 후손답게 전손민족답게 우리가 대1 우리 국사교과서를 함께 만들자고 하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제창하면서 한편 궁극적으로 이 평화통일, 민족통일의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가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 한사모가 앞장서서 해주기를 제가 당부한다고 하는 염원한다고 하는 간단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노태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을 참석해 주시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다는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으니 양해해 주시고요. 안전자리에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 국회의원을 지내신 황규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게 무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정 동북아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석일중님 모셨습니다. 대구 LED 산업 회장님이시고 언론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활동하셨던 남동희님 모셨습니다. (21세기) 신문화 연구회장님으로 계시는 건산 김정신님 모셨습니다. 홍익생명사랑회장 단산 정윤군 시인님 모셨습니다. 김형상 본성원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의 이상진 회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아리랑 페스티벌 조직위 운영본부장 이동원 님이 회원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아리랑 춤추는 난타팀 고인선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혼이설에 있는 아리랑 서대문 지부의 유미 회장님 감사합니다. 멀리 대구에서 이 청년 못지않은 기백을 가지고 계신 사관학교 역사학 교수를 34년 역임하신 조원흥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중간에 또 이 소개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메모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 소개할 때 합니다. 다음은 저희 한사모 임원 및 운영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사모 임원 및 회원님들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멀리 광주 나주에서 올라오신 맹호 참전용사 이주원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뒤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헐레벌떡 오신 대전 폴리텍대학 교수로 계시는 성주원 대전 한사모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전 한사모 남기방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일하고 계시는 본부의 우리 한사모의 모델 박미서 차장님 밖에 계십니다. 접수 보고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윤봉근 사무국장님. 네. 예, 그리고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한사모 이 고문으로 계시는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계시는 이강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한사모의 고문과 이 올바른 국사교과서 편찬 특별대책위원장을 이끌어 가실 황재룡 고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사모의 이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 피 청년위원장 멀리 일본에서 이까지 날아왔습니다.
김기선 청년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우리 장영선 대협력위원장님. 제가 못 봐가 좀 늦었어요. 우리 민족 애국 역사 진영에는 모르시는 분이 없죠. 감사합니다. 이외에 우리 그 회원님들은 소개 못 드린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했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그 소개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인공 이 인하대학교 대학원의 융합고고학을 하고 계시는 복기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불타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마 오늘이 가을 마지막일 같은데 가족들과 보내실 이 시간에 모자란 제 얘기 좀 들으시겠다고 오신 여러분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녁들은 드셨나요? 예,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제가 드린 유인물과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유인물은 제가 파일은 못 드리고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사료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만 달아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워서는 잠깐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역사 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요.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게 누구 말인 모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 전문가하고 또 업무를 해본 사람이 이 속내를 아는 거지 실제 비상적으로 지금 다니는 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엊그제 제가 부산 출장을 가 있었는데요. 부산 출장을 가 있었는데 여기 나왔네요. 그 강연 때문에 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서울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저희 집 앞에서 조금 일이 있었나 봐요. 저희 집이 이제 그 대학로인데 그래서 농민 한 분이 70대 된 농민 한 분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KO 추모단들이 그 앞에 지금 비닐이 천막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시위 문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 돌아다니는 데는 방해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길은 방해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는 고향이 충청도 홍성이셨다가 북한에 계시다가 47년도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식구 그래서 이제 농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참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일도 있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 아침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를 또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연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왜 갑작스레 또 그 KO 집회에서 그 국정화 얘기가 나오나 그런 아이러니한 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그 장면을 좀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라는 형태의 역사는 혼이다 이런 그 플랜카드가 몇 개 붙었는데 이게 작년 8월인가 언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내용 같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그 말씀을 하신 건 몰랐고 최근에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신문하고 TV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끊은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돼서 이제 그런 뭐가 발표됐는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기에 지금 이 혼란이 오나 하는 거를 기사를 관련 기사를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찾아서 제가 이제 뭘 하면은 끝까지 해보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 이견도 보내고 또 근데 찬성하는 발언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을 보면서 대통령이 해서 이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저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나라는 형태고 역사는 혼이다라는 그 말이 그거를 갖다가 이게 그 역사학자가 아닌 분이 정치하시는 분은 역사를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건 정치학자가
하시는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형태의 역사는 혼이다라는 말을 민족과 국가라는 그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민족 플러스 이제 국가라는 건 계약이잖아요. 서로가 상대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거는 그 어떤 신념의 집단 결정체들이고 그 신념의 결정체들이 어떤 큰 그 대외적으로다가 자기들을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집단 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 국가거든요. 정치학이니까 노 교수님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쭉 그 내려오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나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민족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한민족 국가. 이 한자가 참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고자로 하자에다 늘자를 붙여서 하늘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크다고 얘기를 할 건지 또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마 그 정의에 대해서는 옛날에 여기 계신 김상일 교수님께서 한번 그 정의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그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라는 거는 역사학이라는 그 말은 철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거는 인류학 플러스 철학이 가미돼서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팩트 하는 거 그건 인류학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사실 하나는 그런데 그 사실 하나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불어넣는 건 철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류학 플러스 철학이라는 결정체가 곧 역사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권자들이 통치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서 현대 정치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 활용하는 학문이 바로 역사학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감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최고 통치권자들은 과거의 잘잘못을 자기 그 선배 황제들 왕들의 잘잘못을 정확히 짚어서 현재 정치를 하면서 미래를 봤던 거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종교가 이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이잖아요. 유대교를 비롯해서 이슬람 그리고 캐톨릭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개신교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종교들이 그 지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황제가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동아시아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가 현실 정치에 굉장히 큰 작용을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있어서도 어떤 현실적으로 뭐 군함이 몇 대, 전투기가 몇 대,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 이전에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의명분용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이 우리 땅이었다. 하고 뭐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 그거를 확실하게 서로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탱크하고 군함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사실 탱크하고 군함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서로 설득이 안 되고 그게 서로 동의가 안 되니까 디립다 붙어서 이제 한 판씩 해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라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역사학이라는 것은 국제정치의 그 기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안보의 그 제1번 첩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이꼬르 안보라고 보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출발은 고고학자입니다. 제가 길림대학교에서 고고학으로 역사 박사를 받았고 물론 그 고고학으로 역사학을 받은 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고조선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고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고학을 해서 인류학적인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료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고전을 공부하려고 저는 고고학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역사학이라는 범주에서 보면은
역사인 곧 안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수나라가 당나라가 고구려 침략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낭랑의 고토를 고구려 니놈들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린 고토 회복을 해야 되면서 고구려를 치는 거고 일본이 한국을 정한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저 조선 침략에서 조선 영토 넓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1910년 우린 경술국치라고 배웠죠. 경술국치. 일본이 강제 점령해서 조인식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일본 군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방을 함으로써 상고시대의 질서가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 잘 모르시죠?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학자나 일본 학자들보다 서양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본 군부가 이래서 상고시대의 질서가 이제 정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일본 우리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 만주는 같은 계통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한론이라고 그러죠. 정한론. 조선을 침략할 것 같으면은 정조론을 했어야죠. 1800년대 후반부터 정조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1800년 후반부터 그들은 정한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대한제국 할 때 한자죠. 그러면 그 한이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한자로 써서 그 대한제국 할 때 한자지만은 순수한 우리말로 풀었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늘민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손민족 있잖아요. 천손민족 그 지역을 다 자기네 손아귀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한론 얘기가 그들이 현실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내려갈 때는 진화를 공격하잖아요. 진화.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들은 그들의 선조 역사, 그러니까 한이죠. 한을 그 역사를 없앴을까? 그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자료의 기본적인 자료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고려사를 쭉 읽어보면서 고조선을 전공하고 있지만은 고려사를 쭉 읽어보면서 앞으로 21세기 우리 역사가 우리나라가 추구해 갈 것은 고려사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고려사다. 왜냐하면은 고려시대만큼 지금 역사 기록상 그렇게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나라가 발전했고 문화가 발전했고 세계적인 강국이 됐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놈들이 만드는 고려사를 보시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고려가 슬쩍 이상하게 된 나라인데 사료를 검토를 해보면은 사료를 쭉 검토를 해보잖아요. 역사라는 거는 항상 유기적인 구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기적인 구조가 맞지 않으면 역사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은 유기적인 구조로다가 우리 고려사를 봤을 때 전혀 다른 역사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역사가 나와요. 그 전혀 다른 역사가 나오는 그거를 볼 때 저는 가만히 보면은 야, 이게 고려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노 교수님께 계신데 노 교수님께서 그 북한 문제도 많이 다루셨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권 때였을 겁니다. 저는 이 정치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이 나눌 줄 아는 게 누구 정권 해가지고 그때 하도 이제 그 통일 문제를 관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앞으로 21세기에 남북이 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할 게 뭐가 있냐 그러길래 고려사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고조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고조선 가지고 하기사하면 좋지요. 그런데 고조선은 북한에 대한 분명한 자기들 그 생각이 있잖아요. 고조선은 단군능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정부에서는 그건 동의 못 하는 거고, 그럼 조선시대 따오면 더더욱 서로가 이제 그 동의가 안 되고, 근현대에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근현대에 넣으면은 동의가 안 되고, 이건 칼 들고 싸우는, 총 들고 싸우는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고려사만큼은 북한에서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때 남북이 먼저 막내 잘할 텐데, 그래서
자기들이 북한 실력자한테 보내야 된대요. 그 실력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고려사 연구의 당위성을 쭉 설명을 해가지고 문서를 하나 작성해 줬어요. 그랬더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는데 저는 분명히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동의를 받아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관계자한테 쭉 얘기했더니, 아, 그런가? 그러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회신 요기를 북한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왔다. 좋은 반응이 진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했을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집어치고 하긴 했을 것 같은데, 하긴 물론 지금 계산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그 고려사를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고려사 전료 어디에 고조선 단군에 대한 얘기를 한 줄도 쓰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려사는 고조선 단군 이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을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고려사에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실제 제가 고려사 전류를 거의 다 읽어본 사람이거든요. 거의 다 읽었다는 게 말이 이상한데 읽어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읽어본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또 고려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반성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규보라든지 권근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려 후기에 개인적인 문집 기록에서 단군에 대한 고조사라는 얘기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규보나 권근 같은 경우, 특히 권근 같은 경우는 국가 관료로서 그 고려말 어지러운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그 역할을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느냐? 단군은 우리 국조다. 그래서 국난을 극복을 할 때 있어서 우리는 단군의 힘을 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느냐면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기도를, 제문을 써갖고 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몽골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단군 당신의 힘이었고 지금 왜구가 이 고려를 쳐들어와서 이 혼란케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제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참성단 가서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임진왜란 고려 말에 왜구가 들어와서 고려를 피폐하게 만들고 침략했던 거는 임진왜란이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데 그때 권근은 국가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서 간절히 비는 겁니다. 이규보도 그렇고 또 삼국유사에서도 단군에 대한 고조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작으로 고려사에는 없어요. 고려사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고조선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찾아봤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런 건 아니었고, 다른 책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승정원 일기에, 영조대왕이 친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고려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려사를. 그런데, 고려사에 제왕편이 있고 단군편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제왕편과 단군편이 있었대요. 우리 고려사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제왕편과 단군편이 고려사가 있었다고 영조 때의 기록이 있거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 승정원일기가 깔보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혼자 번역을 해보다가 한문 실력이 좀 딸리는 있어서 제가 이제 한문 잘하는 분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번역은 거의 맞답니다. 그러면 고려사에 영조 때까지 저는 고려사에 제왕편과 단군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사 지금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사가. 그런데 수산 이종이라는 사람이 쓴 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동사라는 책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김부식이잖아요. 그러냐면 김공이 삼국사기에다가 단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이
여기 들어서 절대 신뢰를 안 하면서 그 내용이 없어져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동사를 번역한 역자는 뭐라고 썼냐면은 이종이라는 사람이 그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혼동을 해서 그런 기록을 남긴 것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수산 이종이 당대의 천재입니다. 당대의 천재가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를 구별을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종을 알고 썼습니다. 그러면 김부식은 자기가 쓴 삼국사기에다가 단군에 대해 써놨는데 이게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 이런 게 쭉 보면은 조선시대 때도 단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묘하게 청자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 있죠. 조선 전기 때는 단군이 국조로서 인정을 해요. 변계량 상소문 같은 거 보면은 아니 단군은 하늘에 내려왔고 중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랑 중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민족들인데 왜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계량이 그 얘기가 그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고려 사람들이죠. 변계량 때 조선 사람들. 그들은 하늘에 내려온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 격이 다르잖아요. 조선 사람들 격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를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왜 유학자들은 그 천재를 못 지내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천재를 안 지내잖아요. 천재를 안 지내요. 천재를 안 지내다가 헌종 때인가 또 그 문제가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면서 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변계량이 이런 그 글이 있는 거로 봐서 우리는 중국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 다르다고 않고 뭐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종이 현종인가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분명히 해봐. 우리는 하늘에 내려왔다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이 말하는 걸 얼른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하늘에 내려온 사람이잖아.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제사 못 지내? 거기서 또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우리들은 민족 뭐 이런 그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918년이죠. 1918년 여러분들 관계가 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무독립선언서라고 있습니다. 1918년 2월 달인가가 쓰는 그 무독립선언서가 있는데 그 무독립선언서에 쭉 보면은 언제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거기 무독립선언서 보면 이거 진짜 일본이랑 전쟁하는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앞에 쫙 이제 붙이서 일본 놈 나쁜 놈 개새끼 막 쓰고 있다가 우린 니들 이긴다. 이기는 원인 첫째 단군 대왕족께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단군 대왕족께서 도와준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무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분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만드는 것이 1919년 4월 13일 날 반포된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들 3.1운동 하셨던 분들이 가서 임정 세운 거로 알고 계시죠? 3.1운동 했던 분들 상해 임시정부에 몇 분이나 들어갔나 보세요. 무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던 그분들이 상해 임정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승만 대통령, 석주 이상용, 박은식 그렇게 하고 아까 육사에 계셨다고 그러는데 육사의 출중한 생도 이종찬 씨 할아버지 다 그쪽에 무독립선언에 서명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변절을 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보세요. 그 명단 다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1919년 4월 13일 날 상해 임정을 반포하신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누군가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 운동도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은 그때 면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무독립선언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무독립선언서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은 그게 1897년 대한제국 이렇게 반포잖아요. 반조문이라는 국가의 경축사가 한번 나오는데 그때 고종 황제가 아관 표천을 했다가 러시아 대사관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삐쭈미 들어오는데 별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바꾸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쓰잖아요. 국호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단군 기자 이래로 사만은 쭉 해서 나옵니다. 단군을 딱 앞으로 끌고 나서 사만을 얘기를 합니다. 사만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황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때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애국가 제창하셨잖아요. 거기 무궁화 삼천리로 돼 있죠. 근데 반조문을 반포할 때는 나라 영토가 사천리였습니다. 사천리였다가 천리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네. 미터법도 그때가 1897년이 지금 4km의 심리가 아니고 그때는 5km의 심리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천리의 어떤 나라 영토가 어느 날 갑자기 무궁화 사천리를 가야 되는데 삼천리로 없어졌어요. 이거 누군가가 찾아야 됩니다. 이거 천리 없애는 사람. 정말 찾아야 돼, 이거. 자,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 그것이 이제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 이어졌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그 한 10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그 이제 1919년에 그 상해 임정이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우리는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도 분명히 그렇게 남아있었던 고조선 또 조선시대 때도 뜨문뜨문 이어지는 고조선이 왜 없어졌을까? 저는 없어진 원인 뭐 나라가 없어졌고 역사가 없어져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흐려졌던 거죠. 민족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그 사고의 집합체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바로 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마이크로 설교를 하는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마이크를 놓고 시골 교회도 이제 설교를 할 때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중학교 목사님 설교하는 거 얼마나 제가 듣고 자랐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저도 이제 아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형성된 날을 쭉 나와요. 그게 보면은 민족이라는 거는 순수한 종교적 집합체가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게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유대인 나올 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나와요. 싸워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 유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족. 순수한 종교단체로 가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떠한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 그때 되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 볼 때 결국은 한번 사상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거 쉽게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고려시대 저는 애초에 훈요십조라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어차피 기록이 남아있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지만은 그 고려시대는 분명히 생각의 다양성을 가졌던 나라거든요. 그 훈요십조에 나오잖아요. 그게요. 1조에 불교국가, 2조에 뭐 쭉 해서 이렇게 풍수지리, 3조에 뭐 연등의 팔관의 하늘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은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모든 국가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수용한 것이 고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게 고려만 있겠습니까? 풍수지리, 신라, 도선 뭐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란 나라에서 한 이게 통일되면서 사상적으로다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게 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같은 사람이 유학자지만은
그 당대 그 굉장히 큰 그 거성 유학자지만은 그가 편찬한 삼국사기를 보면은 전혀 그 유학자적인 편파적인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김부식 욕 굉장히 많이 하시죠? 하는 분들 있고 안 하는 분들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 사대주의라고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김부식 사대주의 아닙니다. 김부식이 사대주의였다면은 사기라는 말 안 쓰죠. 그렇게 하고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편제상에서 무슨 뭐 고구려 번기 신라 번기 그런 말 안 씁니다. 사대주의였으면은 고구려 세가 뭐 이렇게 썼죠. 고려 세가라고 쓰잖아요. 고려시대 때 유학자들은 세가로 써요. 그런데 그 내용 틈틈이 보면은 고려사를 보면 고려는 황제국이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김부식인 고려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황제국이라서 당연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국사기 딱 다 써놓고 황제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지인 삼국사기 표입니다. 표문이에요, 표문. 표문이라는 건 신하가 황제한테 올 때 표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절 보면은 폐하에서 쭉 씁니다. 근데 그 고려사 그 삼국사기를 그 조선과학문회라는 데서 이제 한번 다시 찍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은 폐하 이런 말이 없어지고 진 삼국사기 표도 없어지고 상소문이라고 바꿔놓고 그래요. 요새 조선과학문회 다시 보고 논다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는데요.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김부식 같은 유학자이지만은 그 사람은 당당하게 뭐예요? 그 고려의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산 이종희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됐냐? 김공이 단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딘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분명히 유학이라는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나라를 건국을 했거든요. 유학이라는 학문이 뭐예요, 이게? 여기 유학 전공 오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유학이 정치적으로 들으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계급주의를 인정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종법에 의거했던 시스템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학은 분명히 이 피라미드 형태의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대주의를 굉장히 이제 그 비판하고 욕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 사대주의가 고려 말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가 와요. 뭐냐면은 우리가 몽골한테 한 100년 동안 그 쥐어 터지면서 살면서 고려가 거의 파산 직전에 가잖아요. 파산 직전에 가는데 그 파산 직전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건 인류학적인 그렇게 들여다보면 하는데 여자들이 공료로 많이 끌려가고 또 그 잘 사는 연경 대도로도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땅에 여자들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안 늘어나, 인구가 안 늘어나면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그 약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윤관 때만 해도 몇십만 명이 여진족을 치러가는 그런 고려의 국력이 이성계가 노동정보를 하러 가는데 탁탁 긁어서 7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고려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원나라 같은 그 거대한 그 군사를 가진 나라랑 싸워야 하는 고려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명나라의 군사력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몽주를 보냅니다. 공민왕이 가서 가만히 야 우리 몽골이랑 한판하고 그런데 너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남경에 있던 명태조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랑 힘을 합쳐서 몽골을 치자. 그 협정을 하는 겁니다. 협정을 하는데 그 남경에 있던 명태조는 지 고려라는 놈들이 말은 들으니까 되게 무서운 놈들이고 그러니까 야 굳이 그럴 필요 없이 30년에 한 번 와도 좋고 10년에 한 번 와도 좋고 그래 하자. 그래서 어떻게 너랑 나랑은 힘 합쳐서 몽골 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고려는 서로 약점이 있잖아요. 무슨 약점? 들어가 봐야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나라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조금 선물도 줄게. 그러니까 명나라가 나중에 뭐 그렇게 하자. 이래 돼서 어쩔 수 없이 명나라 군사력을 그 고려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참 눈물겨운 일이죠. 그거 고려사하고 명사 이렇게 들이다 보면 다 나와요, 그거.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민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명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어찌하였든 간에 이제 고려를 다시 이제 부흥시키는데 여기서 명나라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종법 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명나라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공민왕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입장이었고 유학자들은 섬겨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다가 모든 거를 그 학문을 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들이 조선을 건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학문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뭐 그런 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19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서양 가서 유학하고 와서 서양 제도 도입한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그들이 가장 좋다. 그들이 따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하는 21세기형 4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된 거죠. 똑같은 현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은 그 명나라에서 공부한 학자들 그리고 유학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선이 근본이었던 단군이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군이 있기는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깍듯이 모셔야 될 그런 당위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단군은 건재했습니다. 특히 태종, 세종 이 두 사람들이 있어서 태종, 세종, 세조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나라 거를 활용한다 하지만은 우리 근본을 못 잃는다 취지에서 어떻게 돼요? 그 분명히 인정을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성종 때부터 들어서 조선이 완전히 유학의 나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유학의 나라로 변신하니까 그 유학적인 모든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거는 다 제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종 때 그 조이제문이라는 사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화가 일어났죠. 사화가 일어났는데 성종이라는 사람이 세조의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손자인데 그 손자를 앞에 두고 유학자들이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조가 나쁜 놈이라고 글을 올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물러 터진 성종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성종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을 배웠죠. 헌금은 뭘 훌륭해? 지 아버지 거 다 할아버지 거 다 갉아먹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종은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한 번에 이제 척신들끼리 신하들끼리 한번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학자들이 한번 또 쓸려 나가잖아요. 조이제문 쓰고 얻었던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그 집권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반역죄죠. 반역죄인 거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현상으로 가는데 중종 때 이쯤 들어서는 중종 때 선조 이쯤 들어서는 조선은 완전히 유학자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들 사막사 아시죠? 사막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그죠? 사막사 비도 세우고. 근데 사막사가 보낸 상소문 이런 건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죠? 그거 읽어보면 피 거꾸로 섰죠.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상소문이 있습니다. 신이 태어나면서 오직 대명 천자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거기 인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대명 천자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조라는 거는 왕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끌려가서 칼에 목이 들어왔는데도 지 임금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명나라 황제를 섬기고 있는 조선의 유학자들입니다. 그거 사실 저도 모를 뻔했는데 남한산성 정도 600주년 남한산 오적으로 해서 600주년 그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중국 학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중국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저한테 번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논문을 봤더니 그런 기록이 다 나와요. 아니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아니, 지 임금이 저한테 빚을 주고 세금, 월급 주는 제 임금이 뒤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오직 지금 명나라 황제만 의한다고 이 명나라 황제 다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조 때까지, 영조가 즉위하기 전까지 아직 굉장히 강해지죠. 굉장히 강해져서 그때쯤 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그 중국화가 되는, 이게 말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랬나 모르고 거의 중국화가 되는 그런 얘기가, 그 냄새가 굉장히 보여요. 신하들 입장에서. 그런데 왕들은 다릅니다. 왕들은. 우리가 단군이라는 기록이 그나마 지금 남아있던 것은 조선왕조 실록에서 굉장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실록 있죠? 실록은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하고 승정원일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신하들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에서 왕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조선왕조 실록에 찾아보니까 단군이 국조고 단군으로서 우린 뭐 그 단군을 그 인정하고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 한 3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은, 나는 계속 왕인데 신하들이 네가 무슨 왕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쟁이들은 글 쓰는 거는 신하들이 쓰지 왕은 안 쓰거든요. 여기 혹시 청와대에 근무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나와서 대통령 지시사항 다 씁니까? 슬쩍 바꾸는 사람도 있죠. 근데 조선시대 때 신하들은 그 유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예를 들면 왕한테도 그냥 너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넌 친단군이야. 이거 치는 거죠. 우린 친기자고. 그래서 그 유학자들이 기자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중국에도 기자가 그렇게 훌륭하게 안 돼 있어요. 기자를 갖다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조선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율곡 선생께서 기자를 얼마나 잘 만들어 오셨는지, 그때 우리나라가 극도로 그 유학이 극성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윤두수, 기억이 잘 윤두수일 겁니다. 윤두수, 율곡 뭐 이런 분들이 그때에서 기자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자의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는 없어진 거죠. 그런데 영조가 들어서부터 세상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영조 아버지가 누구죠? 숙종이죠. 숙종 성질 더러웠거든요. 숙종의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냐면은 자기의 말 안 들으면 신하들 갖다 다 죽여요. 무슨 한국 죄다 털어내요. 털어내고 나서 그때 사색당파 해가지고 하는 그 조선시대 때의 유학자들을 거의 다 쓸어냅니다. 숙종 때. 그때 당시에 송시열 있죠. 우암 송시열 같은 거목을 갖다가 사형미기로 죽여 보내버려요. 그때 우암 송시열 보낼 정도 그 깡다구는 보통 깡다구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송시열 모두 다 죽이고 나서 왕을 자기 모자는 경종한테 했다. 경종이 곧바로 이제 죽고 나서 영조가 올라가잖아요. 영조가 올라가는데 영조가 올라가 보니까 지 아버지가 문제거든요. 다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니까 거기에서 이것저것 유학자적 떠드는 사람이 없죠. 이제 떠들었다면 이제 다 죽는 판이니까. 그때도 실제 숙종이 그렇게 한국 몇 번 일으킨 게 결국 예법 있잖아요. 중국 예법 가지고 그러다가 따지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종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영조가 따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 해결해 놓고 자기 희망을, 자기 꿈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조선학을 만듭니다. 조선학을 만드는데 조선학을 만드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 다시 단군 끌어들이는 겁니다. 단군 끌어들이는 거예요. 단군 끌어들여서 영조가 왕이 야 단군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때 숨죽여 살던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 역사를 끊어내는 겁니다. 성우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학자들 있잖아요. 그게 조선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이제 단군을 끌어내고 그러는데 영조가 죽고 나서 이게 정조가 들었더니 조금 세상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유학자들의 중국 문화가 복구가 되면서 또다시 고조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조 때 부흥했던 그 고조선의 그 조선학이 아마 계속해서 잘 발전돼 갔으면은, 그 을사보호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 지키려고 했던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주체성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자기 주체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깡그리 무너져 내렸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분명히 새로운 서세 동점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물결 속에서 조선을 지켜야 되는데 조선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청나라가 어떻게 돼요? 청나라가 나중에 일본 하관에 가서 일본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학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모든 새로운 거를 갖다가 조선을 끌고 가야 되는데 유학도 안 되고 일본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때 새롭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캐톨릭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캐톨릭이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전통 사상했던 단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은 발을 못 붙입니다. 발을 못 붙여요. 그때 발 붙였다가 그 나중에 처절하게 다 이렇게 그 깨지고 정리가 되는 게 뭐예요? 동학 아니에요. 동학 보면 그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인부터 쭉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로 그때라도 이 고조선이라는 그 얘기가 우리가 인정이 됐더라면은 그렇게 심한 국치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고조선이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든 그걸 끌고 가든 뭔가 그 조직이 하나 움직여서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천황만 믿으면은 니네들 모두 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황 군국주의가 됐잖아요. 사실 일본은 천황 군국주의 해가지고 일정 부분 성공을 했고요. 천황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본주 밑에서 그 핍박받던 일반 백성들이 소고기 먹게 됐잖아요. 일본은 옛날에 소고기도 못 먹거든. 일반 그 평민들은 맨날 그 초밥에다가 그런 거 먹다가 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온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쭉 내려올 수 있었던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고조선 건국 정신이었던 홍익인간이라고 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봐요.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그 얘기가 아마 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정치 이념화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가지고 조선도 계속해서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묘하게 안 돼 있는 상태죠. 그 안 돼 있으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그 얘기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홍익인간이라는 그 얘기가 더불어 모든 사람 다 잘 살자. 참 그거 한마디 말로 하는 건 간단한데 이걸 갖다 학문적으로 풀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라는 건 물론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히 역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역사적인 근거로다가 그때 그럼 우리가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홍익인간 했던 근거가 뭐요? 이 얘기를 할 때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았던 거죠. 이거를 저는 고조선 공부해 가면서 이제 제가 요서 지역 아까 이제 우리 노태우 교수님께서 저 요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서 고조선론자거든요. 제가요. 제 스승님이랑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이 건국됐다고는 4,000년 전 있죠. 그 유적들을 많이 가보는데 죄다 하늘에다 제사 지내요. 예지간 유적마다 가면은 죄다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유적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 제사 지내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퇴매라는 말 쓰지요. 퇴매라는 것이 퇴매성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산 정상을 이렇게 그 돌로 둘러가지고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쓰는 그런 것들이 퇴매거든요. 그 퇴매가 그 요서 지역 가면은 제가 하여튼 그 수치로 본 거는 적어도 1,000단위가 넘고 제가 본 것만 해도 몇십 개가 됩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직접 일반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대리자가 천자잖아요. 천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없어서 제사 지내는 한두 대 모아놓고 하는데 우리는 제사 다 지내요. 하늘에다 다 지냅니다. 다 지내는데
묘하게도 하늘의 옛날 우리 동아시아 사고 방식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다 지내는 사람들은 자기 독립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족들은 제사 지내는 건 제사 지내는 거고, 어려울 땐 힘이 합해지는 묘한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결혼식 때 무슨 그 가정적으로 뭐 한갑이다 돌 때 뭐 이런 거면서 그때 멀리서 친척들이 돈 몇 푼 넣어갖고, 옛날 어려울 때도 돈 몇 푼 넣어갖고 부주라 그러면서 이틀 전, 뭐 3일 전에 와가지고 결혼식 그 뭐 사촌, 육촌이 가는 결혼식 집에 가는 건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그 음력 10월 16일이 저희 아버님 그 생신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통신도 안 되고 뭐 그럴 때인데, 아버님 제 대학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8월 2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음력. 근데 그때 연락을 못 받았던, 아버님 돌아가셨던 부고를 못 받았던 저희 집안 그 조카분들이 10월 16일 날은 그 자기 할아버지, 그 집안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10월 15일 날 온 거예요. 저녁에. 할아버지 생신인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경상도 어디서 오셨더라고. 그런데 참, 아니, 어떻게 이 부부가 안 가서 오긴 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서양 사람 이거 진짜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각자 다 혼자 하늘에서 치성 드리고 장독 걸고 치성 다 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똘똘똘 뭉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비유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무슨 회사들 이태원 같은 데를 자주 갔는데, 이태원 가면 좀 거기 좀 묘한 감정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태원 앞에 포장마차 집 있죠. 길거리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이 미군한테 삭쥐어 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장마차 그 맞은편에 신발가게, 옷가게 하는 그 한국 사람들 가게가 있잖아요. 그 가게 주인들이 와서 이제 무대포로다가 이제 그 미군을 두둑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미군은 얘랑 상대가 됐는데 다 신발가게 주인, 옷가게 주인이 와갖고 자기를 패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왜 날 때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이제 미군 하나 쥐어 패놓고 깔아지고 있으니까 그 이제 그 옷가게 주인이랑 신발가게 주인이 그 포장마차 주인 보고, 야, 너 왜 맞았어?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니까, 네가 맞을 짓 했네, 인마, 이거.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모른 척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군이 볼 때 더 정말 승질 나는 게, 자기가 평소에 이 포장마차 주인이랑 신발가게 주인이랑 관계를 아는데, 둘이가 원수였거든요. 원수였는데 나한테 맞으니까 원수가 와서 자기를 팬 거예요. 이게 미군은 더 억울하고 분한 거죠. 근데 역으로 따지면 그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큰 일이 생기면은 와장창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일을 해결을 해요. 그러고 해결됐잖아? 그리고 자기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더불어 잘 사는 그 흔적들이 마음속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게 어때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서로 더불어 잘 살아? 천만에요. 사천성 지진 났을 때 중국 배우들 있잖아요. 성룡 이런 사람들 거기서 모금운동을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개런티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연예인들 우리나라 난리 나는데 개런티 받고 모금운동해요? 그냥 둬요. 큰일 나지? 근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웠을 때 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유학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 과연 우리 정신이 이어졌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 이어졌을 겁니다. 안 이어졌을 거예요. 모든 제도를 보면 이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벼슬아치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천대하고 멸시했던 우리 일반 백성들은 그 얘기를, 그 전통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존재하는 거고. 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그 얘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인데, 뉴스를 이렇게 저녁에 보니까 한 시쯤 됐나요? 한 시쯤 됐는데,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이렇게
단체에서 국정교과서 철회하라고 그런 그 회의를 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한 새벽 한 3시까지 잠을 못 들고 야, 이 일이 현실화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자기들 그 이권 있죠. 자기들 사고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거부가 되면은 그건 보통 큰일이 아닌 거거든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은 우리가 그 생각지도 않은 경랑이 한번 또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봤더니 그런 뉴스들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21세기는 분명히 사람의 근본주의가 끌고 가는 세계가 될 겁니다. 분명히 종교가 지배하는 세계는 많이 벗어나거든요. 더더군다나 줄기세포 등등 이런 그 새로운 과학들이 나오죠. 옛날에는 종교의 힘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돼서는 요즘에는 이제 잘라내고 끼우면 되는 시기가 왔죠.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종교의 힘은 분명히 약화가 될 겁니다. 약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럼 인간 근본주의를 갔을 때 그 인간 근본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과연 어떻게 있겠냐는 거죠. 과문해서 그 100%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책을 들여봤을 때 우리 민족처럼 이 홍익 인간이란 그 얘기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버텨져 오고 잘났다고 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 군데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안전망이 제일 잘 되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 해가지고 1위인 나라가 한국이죠. 한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면 의아하다고 그러죠. 여기 외국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유럽 같은 데 가서 아침 8시 넘어서 저녁 8시 넘어서 어디 물건 만들어 삽니까? 못 사죠. 우리 새벽 1시 돌아다니면서 사요. 우리 동네는 뭐 새벽 24시간 그러고. 근데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국처럼 치안 잘 되고 뭐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한국 나쁜 나라 이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문 잘 안 잠궈도 도둑놈이 많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그런 게 이렇게 적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규명해가서 그걸 발전시킨다 그러면은 종교가 약화되는 그 시점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21세기 후마니티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4세기, 15세기 후마니티는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21세기의 근본적인 인간 중심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바로 그런 걸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세상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8시, 원래는 7시 한 40분인가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20분 정도 넘겼습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우리 규명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강을 해주신 복기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질문 있으시면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기대 교수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강의 내용 중에 보충이 좀 필요한 내용 없습니까?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려사 그 정사의 기록에 그 당군에 대한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고려사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지 난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구는 고려사 전료 그 내용이 그 책에 없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고려사가 우리가 배운 그 역사 교과서에 없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 편찬된 고려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전원철이랍니다. 말씀 잘 들으셨고요. 잘 들었고요. 그 14페이지에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 단군고기 기록을 보면 비류왕 송양이 주몽을 만나서 나눈 대화 중에 주몽은 서쪽에서 왔고 송양은 바다와 가까운 곳의 나라 왕이라 하면서 송양의 조상은 선인이라 하였다. 여기에 이제 한자가 빠졌는데요. 그 한자를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다와 가까운 곳이라는 곳은 발해 근처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선인은 대부분 고조성계를 말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선인이란 그 직칭이 고조성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류왕은 무슨 말이고 혹시 송양은 무슨 말인지 혹시 이게 좀 설명이 가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요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선인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그 고조선 사람들을 부를 때 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선인이라는 말이 사람 인변의 매산자거든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 시대 때 유적지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유적지들은 거의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아까 그 비류하고 송양 문제는 그 문제는 그 얘기가 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자꾸 이런 시간에 질문을 해야지 무슨 속입니까? 속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는 조선시대는 정말 사대지 세간에 일관돼 가지고 그야말로 왕권이건 그 사대부든 다 그 못된 놈들로 생각했었는데 왕은 안 그랬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성종대나 이 중종대는 완전히 돌았었지만은 그런 점을 저도 하나의 역사 공부하는 사문에서 많이 오늘 새롭게 깨달았고요. 그러면 오늘 사실 여기 복 선생님은 지난번 국회 설치도 잠깐 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욕심을 더 냈던 건 뭐냐면 저 논문을 보면서도 약간 난 건 나오지만 고조선 우리 단군조선에 가서 중국 쪽의 문헌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발견하고 싶고 알고 싶었는데 그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선에 대한 얘기를 그 중국 문헌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 역사라는 것이 그 180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자국사 위주로 서술을 했고 그 외국사는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외국사에 대한 얘기는 그 특별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다만 국경사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산해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 문헌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그 위서라는 책 있죠. 위서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그러는데 그 위서라는 책이 중국 역사 책입니다. 그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실전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의 건국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이제 복 교수님 그 강의를 역사학자답게 아주 역사 철학적인 이 방법론 중심으로 이 강의를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그런 강의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힘들고 그런 건데 우리가 대학원 강의 이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또 우리 복 교수님의 그 학문적인
그런 어떤 저 깊이라고 할까. 말씀 중에 이제 21세기의 르네상스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 이런 그 철학, 홍익 사상을 우리가 재조명,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키가는 과제가 역사학자들한테 있다 이랬는데, 저는 그 홍익 사상의 이 근현대기적 표현이 우리 동학 그 혁명의 그 인내천 사상 같은 것으로 표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편 그 무독립선언문이 그 소왕 조용원 선생이 그걸 초안을 잡아한 거예요. 그 삼균주의를 표방한 조소왕 선생님. 예, 그분이 아주 그 당군 사상에 그 우리 대종교 같이 이제 그 결사도 맺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일종의 운동의 형태로 또는 그 정당의 형태로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면 좋겠다. 예.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 걸 좀 잠깐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조소왕 선생님 말씀하시고, 쭉 하니까, 지금 국회에 일제 식민지 및 강점기라는 표현 대신 대일 항쟁기를 해야 된다는 그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일 항쟁기라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법안을 처음에 할 때 뭐였냐면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상해 임정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919년 4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과정에서 그 식민지 일제 강점기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친일파 이런 사람 척결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상해 임정이 쭉 왔고 48년도 한국정부를 세울 때도 상해 임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를 그 국호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일 항쟁기라는 법안만 통과되면은 그 1948년 건국절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좀 그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2007년도에 국회에서 그 대일 항쟁기로 써야 된다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런데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아직도 미진해서 법안을 갖다가 지금 넣어서 대일 항쟁기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교과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그 법이 통과만 되면은 지금 국사교과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큰 해결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복 교수님 전공이 융합고고학인데, 예. 이때 융합은 무슨 뜻입니까? 고고학은 제가 이렇게 고고학을 해보니까요, 그냥 언더설트에서 한 10몇 개 정도 학문 분야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고고학 하나면 유물 하나 꺼낸 건 그건 인류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치학 모든 경제학 다 들어가지고 한 그 사건, 한 유적 이런 걸 보고 나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융합고고학과에는 교수님들이 정치학, 기후학, 경영학, 그 해양학, 그리고 의학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지고 학생들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 학문이 한문으로 뭉쳐져서 한 학문으로 고고학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특별한 말이 쓸 수가 없어서 융합이라는 말을 쓴 거고, 사실 서양에서는 고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흔히 얘기하는 융합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으로 다 가르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정 수립 이후로 이제 대일 항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1919년까지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우리 역사를 바르게 표현하신 것이냐? 이제 그거는 학교에서 조금 더 논의를 거쳐봐야 되는데요. 일단 1910년까지는 그 대한제국으로 정확히 부를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10년 정도가 굉장히 이제 국민국가로다가 그 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국가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아마 좀
학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역사 연구 중에서 1909년도부터 1919년 그 사이 있죠. 10년 그 사이 연구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얘기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그때 와서 이제 통감부에서 막 점령군 정부가 이제 저기 서울에 오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 굉장히 저항을 해가면서 거기서 반대로 저항을 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정치하게 연구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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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좀 물어주시지. 그거 제가 지금 한 1, 2분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잠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책도 역사학자들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쨌든 같은 그거는 연구할 가치로서 대상을 우리 역사학자는 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아니다 기다는 절대 못 합니다. 환단고기를 위서로 본다? 부도질 위서로 본다? 위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중에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위서라는 건 아무것도 안 맞는 것이 위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하기에 곤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답을 드려야 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을 갖고 환단고기하고 부도질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별도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하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빔하고 게시판도 준비해놨는데 대학 강단답게 아주 열강을 잘해주시고 또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은 우리 역사학계에서 강단 사학을 중심으로 유물, 유적, 객관적 사료가 정확한 근위 있는 학자님들을 모시고 11차까지 역사 포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12월 23일 날 저희 한사모에서 주최하는 송년회 겸 역사학계의 강단 사학뿐만 아니라 우리 재야 사학자들도 포함하는 짧은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오신 우리 우국충정에 계시는 애국지사님들 12월 23일 용산 용사의 집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가슴에 있던 얘기들을 흉음을 없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종교, 특정한 사업에 연관됨이 없이 우리 뿌리 찾기 이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상고사, 우리가 얼빠져 있었던 우리 이런 것을 바로 찾기에 어느 분이든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당을 펼쳐놓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뒷부리에서 못다한 얘기도 해주시는 이런 공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을 펼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한뿌리에 중요한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멀리서 오시는 바람에 한 몇 분 소개 새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도착하신 우리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의 문화예술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세계명인 조경희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예. 내일 킨텍스에서 가와지 축제하는 총단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다 오셔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오신 강봉원 운영위원님 소개 안 했죠? 예. 예. 인사하시고 예. 또 우리 만파식적 대금의 대가이시고 율포생각 자유로운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종일
우리 운영위원님 소개합니다. 뒤풀이 시간에 우리 국내 최고의 대금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만파식적 우리 40가지 파도를 잠재우는 대금을 감상하시고 같이 막걸리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끝나면은 저 주차장 바로 앞에 원당 감자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회원님들과 이 고문님, 자문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격이 없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오신 김에 앞으로 나오시가 사진 촬영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우리 천안에 김충 회장님 소개 제가 못 드렸습니다. 천안에서 오신 우리 천안 한사모 김총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바로 쳐가지고 한사모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시골. 예, 박수로. 예. 개봉식. 네. 아마 잘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 우리 김총회 회장님은 우리 한사모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함께하신 훌륭한 천안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박계옥 총괄 회장님을 이렇게 뵈면은 정말로 난처럼 아름다우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미래 이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바로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다 주인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부 다 기둥이시고 세계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기념사진. 좀 이따 이제 단체 사진 다 찍으시고요. 우리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가족이고 동지입니다. 우리 한사모 구호가 무언의 이심 전심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통하는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죠. 우리 기념 촬영을 한번 오신 김에 어림거림 하셨는데 다 같이 손잡고 기념 촬영에 좀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